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되고 거래 절벽 공포가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움직이실 겁니까?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지금 0.5포인트 올라서 지금 상당히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0.5포인트 어마어마하게 우리 국내 역사상 처음으로 0.25가 아닌 0.5%가 올라서 부동산 폭락론이 지금 강하게 지금 우리 곁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동산이 지금 난리 났다고 하는데 한번 저랑 함께 난리가 났는지 안 났는지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부동산 거래 절벽 가장 큰 원인, 이걸 얘기하기 전에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거 있죠. 올해 시장도 상승 시장이고 내년 시장도 상승 시장으로 갈 것이다. 아직 하락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변수가 돌발 변수가 하나 터졌죠. 그게 바로 이 대외적인 변수입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지금 금리를 폭발적으로 올리고 있고, 근데 이 여파가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모든 전 세계에 퍼지고 있죠. 그 원인이 뭡니까? 우리 코로나 2년 이상 겪으면서 코로나로 인한 그런 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시중에 풀려 있죠.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가장 많이 지금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풀 때는 그래도 좋았는데 유동성이 막 넘쳐 흐르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그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보시죠. 자, 부동산 거래 절벽 가장 큰 원인. 전 세계적인 물가 폭등, 그리고 금리 대폭 상승. 금리가 대폭 지금 막 오르고 있죠. 미국은 빅 스텝이니 자이언트 스텝이니 하면서 지금 막 0.5%, 0.75, 이번엔 또 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등 지금 막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곡물 가격, 지금 이 수입 원자재들 다 오르잖아요, 지금. 수입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수입 물가만 오르고 우리 국내 물가가 안 오르면 좋은데, 수입 물가가, 우리가 수입해오는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우리 국내 물가도 따라서 시찰되고 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큰 문제다라는 거고요. 자, 미국,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사실 이게 두 가지 면에서 봐야 되는데요.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면 뭐가 문제가 돼요? 경기가 침체하더라. 경제가 침체하더라. 그렇죠? 금리를 막 올리면. 근데 물가를 가만 놔두면 또 이거 어마어마한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지금 미국은 포기를 하는 거죠. 뭘 포기해요? 경기 침체 위험을 일단 감수하겠다. 일단 감수하겠다. 그리고 물가 잡기에 총력전을 지금 펼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물가 잡기에 총력전을 펼친다. 물가 잡기. 여기에 지금 방점을 찍고 있어요. 이거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지금 물가 잡기에 지금 총력을 쏟는다. 일단 경기의 침체가 뭐고 물가를 잡아야 된다. 우리도 지금 6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라고 하지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엄청나게 높은 미국은요 80년 5.1 쇼크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9%대의 소비자 물가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체가 지금 미국은 완전 공포스러운 거예요. 지금 미국은.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부동산 시장은 올해도 분명히 상승 시장으로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대외적인 변수가 지금 하나 터진 거죠. 예, 터져서 지금 거래 절벽이 계속 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대내적인 요인이 아니고 대외적인 요인 때문에 지금 거래 절벽이 펼쳐지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은 어떻게 돼요? 금리가 오르면은 기업들은, 대기업이나 이 기업들은요, 이 대출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이 대출이 이자가 높아지니까 대출 내기가 어려워지죠. 그렇죠? 그리고 소비자들,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오르니까 사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죠. 그럼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은 기업들에서 이 생산을 갖다가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생산이 줄어들면은 고용 인원도 줄여야 되잖아요. 자, 이게 악순환에 악순환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외적인 요인 때문에 거래 절벽의 원인이 생긴 거지 대내적인 요인은 아니다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금리가 올라서 거래 절벽 해서 지금
마치 부동산이 폭락할 듯이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한 귀로 듣고 넘기시는 게 좋습니다. 자, 미국발 금리 인상 언제 끝날까요? 제가 대외적인 요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가장 주요 원인이 미국이잖아요. 왜? 미국이 우리가 금리 올리는 이유는 똑같잖아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외국 자본이 빠져나간다. 왜? 돈의 속성이라는 거는 항상 이익이 많이 나는 곳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높은 곳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우리 경제의 침체가 깊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많이 예측들을 하고 있고, 아니다, 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자, 미국발 금리 인상은 언제 끝날까요? 물가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면은, 즉, 계속 마냥 올릴 수가 없어. 왜? 경기가 완전히 꼬꾸라지면은 이것도 역시 회복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조금 진정되는 기미만 있으면 그걸 멈출 겁니다. 자, 그때 그 내년 상반기나 중반기면 저는 끝날 거라고 봐야죠. 내년 상반기나 중반기.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내년 상반기나 중반기면 끝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계속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경기가 상당히 지금 침체 상태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뭐 한다?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경기 부양 초점 맞춘다면 이건 어떻게 금리 인하로 다시 전환할 것이다. 인하 쪽으로 방향을 다시 잡는다. 이건 뭐 기정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기준금리 올린다고 우리 그냥 무작정 따라 올려? 외국 자본 빠져나가지 못하게? 절대 그럴 수는 없죠. 경기가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요?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지금은 금리를 인상을 이번에도 0.5포인트 인상했지만 우리도 빠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금리 인상이 끝날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해요. 믿거나 말거나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이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 또 하나 보자고요. 단순하게 금리가 오르면 집값도 하락합니까? 금리가 오르면? 이거 예전에 부동산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 맨날 얘기했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집값은 하락한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을 대부분 받아서 투자를 했으니까 대출 이자가 급등을 하게 되고, 대출 이자가 급등을 하면 이자를 못 내서 빨리 매물을 정리하려고 할 것이다. 그럼 매물이 많이 시중에 나오면은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이게 늘상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금리가 오르면 이거 집값이 떨어지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조사를 쭉 해보니까 금리가 오를 때도 집값이 오른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우리 2007년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2007년도 그때 기준금리가요 5%대가 넘었어요. 기준 5.25인가 그랬거든요. 2007년에. 근데 우리가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가 5%대라고 해서 그때 경기가 부동산이 완전히 죽었나요? 아니에요. 그때 화랑이었어요. 금리 사람들 생각도 안 했어. 고금리 높다고 생각도 안 하고 막 투자했어요. 자, 금리가 오를 때도 집값이 오른 적이 있고요. 금리가 떨어질 때도 오른 적이 있다. 그래서 금리와 부동산의 관계는 사실은 상당히 낮습니다. 관계가 낮아요. 근데 항상 금리하고 이 부동산이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게 둘이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이거 외에 다른 변수가 결정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별로 상관이 없고,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게 수요 공급이잖아요. 수요 공급. 이걸 우리가 수급이라고 하는데,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오르고요. 수요가 공급보다 공급이 많다는 얘기죠. 수요보다. 이건 가격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더라. 집값에. 그리고 또 하나 통화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말씀드렸듯이 통화량 늘어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시중에 돌게 되면은 이게 오히려 집값에 영향을 더 미치는 거지, 실제로 저런 금리가 집값에 커다란 영향을 못 내린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심리가 문제라는 거죠. 심리. 예, 사람 심리. 그 심리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금리 인상 시기에도 집값이 그러면 오른 이유가 뭘까요?
금리가 막 오르는데도 집값이 오른 이유는. 이거는 우리가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세 끼고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 누가 그 전세 끼고 투자해요? 다주택자들이 전세 끼고 투자해요. 근데 다주택자 그 대출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다주택자는. 그래서 이 다주택자들은 대출에 영향이 없어. 금리가 오르건 말건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들 막 15억 이상 되는 고가주택들 있잖아요. 1주택자. 이거는 대출 한도가 적거나 나오지 않아, 거의.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더라도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요. 금리 인상이나 금리 인하가 이 고가의 주택 시장이나 다주택자들한테 영향을 못 미치더라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금리 인상의 영향이 어디로 미치나? 어디로 미쳐요? 도대체 누구한테 미쳐요? 이거는 바로 저기 위에 빨갛게 제가 해놨죠? 저가 주택 시장이 미친다는 거예요. 저가. 근데 저가 주택 시장은 누가 삽니까? 고가 주택 시장하고 달리 저가 주택 시장은 실수요자들이 거주하는 거예요. 실수요자. 즉 서민들이 거주한다는 얘기예요. 내 집 장만을 하려고 하는. 그럼 내 집 장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 대출.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 저가 주택, 지역적으로 가격이 싼 지역들, 이런 쪽은 내 집을 장만하라는 수요들, 실수요자들이라는 저가 시장, 실수요자가 이 저가 시장에 산다는 거죠.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한테 영향이 가장 크게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리에 가장 민감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가격이 떨어질 때 어디부터 떨어진다? 저가 지역부터 떨어지더라. 제가 늘상 얘기 드렸잖아요. 갭 투자 매물, 매매가 대비 전세가 전세가 비중이 높은 지역들, 젊은 사람들, 2030 세대들이 갭 투자 많이 했다고 했죠. 그런 것들은 어떤 지역일까요? 그런 지역들은 고가의 지역이 아니고 저가의 지역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 지역들부터 물건이 많이 지금 빠지면서 나올 거라는 얘기를 제가 예전부터 드렸었죠. 자,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는 저가 부동산 지역 집값이 하락하는 것이고, 지역적 양극화, 고가주택 시장, 저가주택 시장, 금리가 만약에 지금같이 이렇게 오르는 시장이다 그러면은 저가주택 시장과 고가주택 시장의 양극화가 필연적이다라는 얘기, 양극화. 제가 이 양극화를 다른 말로 하면은 차별화예요, 차별화. 지역적으로 차별화가 커질 것이다 라는 얘기 정말 무수하게 많이 드렸지만은 이 양극화 차별화가 커지는 지금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부동산의 심리예요. 제가 얘기했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 심리 요인이 가장 크다. 그런데 우리가 매수 심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매도 심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사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 나타내는 매수 우위 지수라고 하는데요. 7월 첫 주에 33.9, 이 33.9로 최바닥으로 왔습니다. 이게 100이 넘어가면은 매수할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요. 100 이하면 매도할 사람들이 많다는 건데, 100이 기준인데 33.3이라는 건 이건 완전 최저잖아요. 지금 이거 보시면 이게 서울의 그래프거든요. 뭐 서울, 부산 다 있는데 점점 하강 곡선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완전 바닥이에요. 서울 33.9.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근데 이 심리라는 것은 언제든지 금세 살아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자, 대적 요소가 사라지면 미국의 금리 인상, 광폭적인 금리 인상을 멈추게 되고 경제를 살리고 하는 이런 시기가 돌아오면은 심리는 금세 살아난다. 대적 요소 사라지면. 자, 경제 침체 탈출을 위해서 정부 노력 5년간 묶였던 규제 서서히 풀릴 것이다. 가만 놔두면은 다 꼬꾸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자영업자들한테 대출을 더 이자를 낮춰서 해주고 좀 대책들을 내놓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은 우리가 심리를 봐야 되는데, 2018년 9.13 대책이라고 나왔죠. 대책 무지하게 5년 동안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9.13 대책 이후 2019년 2월 달에 매수 우위 지수가 바닥을 쳤어요. 2019년 여기 바닥이죠.
자, 여기 2019년 여기가 바닥이죠. 바닥을 쳤어요. 바닥을 치고 10월에 상승 전환했다. 그럼 몇 개월이에요? 8개월 만에 다시 상승으로 반전을 하더라. 이 매수 우위지수 심리는 한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2019년 12.16 대책이 나오면서 시장이 안 좋아지다가 5월달 매수 우위지수가 2020년 5월달 바닥이었어요. 여기 바닥이었다가 다시 6월 한 달 조금 더 지나니까 이렇게 다시 상승하더라. 여기서부터 한 달 만에 반전으로 돌아섰다. 그래서 매수 우위지수 심리라는 것은 한순간에 바뀐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쳐야 될 포지션이 뭘까요?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항상 우리 그 주식하는 분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잖아요. 뭐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아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 공포가 과연 지금이 공포인지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말을 우리는 잘 새겨 들어야 돼요. 지금이 공포인가? 공포 그런 시점인가? 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투자 팁. 아파트 시장은요, 한동안 관망할 겁니다. 왜냐면은,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게 아파트 시장이잖아요. 제가 늘 얘기 드렸지만, 오르지 않아야 될 그런 아파트들조차도 5, 6호 이상씩 다 올랐더라. 그래서 아파트 시장은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그리고 아파트 시장이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재건축이잖아요. 이 재건축은 당분간 풀지 않을 겁니다. 물론, 풀기는 나중에 안전진단이라든지 뭐 다 풀긴 풀겠지만 이거는 일단은 시간 조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아마 내년이 돼야지 재건축에 대한 얘기들이 규제 완화가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은 서울이라는 서울이라는 도심에 집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빈 땅이 없으니까 재건축과 재개발 뿐인데 재건축은 속도 조절을 한다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재개발이잖아요. 이 재개발까지 만약에 묶어놓으면은 공급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뻔하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재개발에 가장 큰 힘을 기울일 것이다. 그렇죠? 그럼 재개발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현재 서울에 공급할 수 있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재개발이에요. 그래서 경기가 어떻든 간에 재개발은 무조건 빨리 진행하겠다. 그러면 재개발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건 뭐예요? 신속통합계획, 신통기획이라고 하잖아요. 신속통합계획, 재개발. 그 다음에 모아주택을 모아서 모아타운으로. 이걸 모아서 모아타운이라고 그러죠. 모아타운. 이 두 개가 지금 가장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매년 빨리빨리 지정해서 빨리빨리 공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역세권 중심 개발이 대세다. 역세권 중심 개발, 제가 예전에도 늘상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역세권 전도사라고 하는 분도 있었어요. 하도 역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역세권 중심으로 이제 앞으로 복합 개발이 진행이 될 거다. 이것은 어디의 정책이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정책입니다. 이게 뭐예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예전에는 주거상업 공업지역, 녹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 녹지지역 이렇게 나눠놨지만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역세권을 중심해서 하나에 다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거와 업무, 상업, 문화 모든 걸 뭉뚱들어서 넣겠다. 이게 복합개발입니다. 뭘 중심으로요? 역세권 중심으로 하겠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도 얘기했죠. 이거 국토부 장관이 기자들하고 간담회에서 얘기한 건데 이 저밀도 낙후지역, 노후지역 저밀도라는 거는 아파트나 이렇게 고층 건물이 없고 낡은 단독주택 빌라 밀집 지역이거든요. 이 저밀도 낙후 지역을 우선 개발하겠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얘기한 거예요.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거는 뭐 어쨌든 이것도 재개발이잖아요. 오세훈 시장하고 정치하고 똑같은 거죠. 마지막 한강변입니다. 한강변은 우리 영원한 투자의 테마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지난해에도 한강변에 투자하신 분도 계실 거고 신속통합계획에 하지만 앞으로도 이 한강변에 낡은 주거지 이게 뭐예요? 이 저밀도 낙후지역이잖아요. 저밀도 낙후지역. 이 낡은 주거지
이 한강이라는 것은 부자들만 사는 곳이에요. 뭐 프랑스 세느강이나 템즈강, 영국의 템즈강이나 그렇죠? 부자들이 거주하는 곳, 부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한강변입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비싸겠죠. 중국 상해도 마찬가지예요. 강에 붙어 있는 데들은 부자들이 살더라.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더라. 우리는 그렇게 낙후된 지역을 선점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장의 상황을 여러 가지로 불안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불안해 하시는 분들 많고, 그리고 지금 뭐 큰일 날 것 같이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야 될 거는 제가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오른다고 계속 얘기했고, 제가 오른다고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왔고요. 그리고 제가 2018년, 19년도에 계속 오른다고 얘기하니까 대부분 또 전문가들이 2019년, 20년, 21년도 또 오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는 똑같은 목소리를 냈지만, 이제는 비로소 제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간이 왔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구독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항상 성공적인 투자, 제 강의를 듣고 성공적인 투자를 해서 행복한 부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가 강의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